예,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남북관계 어떤 질서를 세울 것인가. 앞서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계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상황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살아온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세우기가 관계 세우기로 변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거기서 벌어지는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국제행사죠. 우리가 호스트,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그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이럴 때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나라입니까? 예, 국제관계죠. 다른 나라 손님처럼 왔습니다. 수많은 선수들도 남북한은 다른 나라인가 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반도기를 들고 같이 개회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되었네? 예,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또 하나랍니다. 다른 게임은 전부 서로 둘인데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패럴림픽이 이제 이어졌는데 패럴림픽 때는 북한이 공동 입장을 거부해 버렸어요. 왜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예,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공동 입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독도는 누구네 땅이죠, 도대체? 예,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독도 문제를 남의 나라 영토 문제로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 나라 문제로 생각한 겁니까? 예. 북한은 그것을 자기네 국내 문제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은 어쩔 때는 내국 관계, 한 나라인 것 같고 어쩔 때는 국제 관계, 서로 다른 나라인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 원인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장 광범위한 오해가 바로 북한 영토가 북한 땅이 누구의 영토냐 하는 것인데요. 그거에 답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점의 문서는 1948년 유엔 특별총회의 의사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저작 작업의 열매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수립된 정부를 국제적으로 공인하려고 유엔이 특별총회를 열어서 이와 같이 결의를 하는데 제가 옮겨 적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clares that 선언하노라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거기 어떤 법에 의한 정부가 하나 탄생했는데 대한민국이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유효한 통제와 법적 절차가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That part of Korea. That part of Korea. 여기서 코리아는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that part, 어떤 부분에서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Where, 어디냐? The Temporary Commission, UN 임시위원단이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다 감시하는 상태에서 and which the great majority of people of all Korea reside. 더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에서 자, 남한과 북한 중에 어디에 인구가 더 많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남한이 더 많습니다. 거기서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That 이것은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이 정부는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선거는 which a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그 부분에 사는 사람들의 유효한 의사표현, 자유롭고 유효한 의사표현에 의해서 그 선거가 치러졌다.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이 모든 과정은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하였다. And that. 그래서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것이 공인되는데 그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남한에 한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남한에 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항상 생기는 무주지, 그러니까 땅과 사람은 있는데 정부가 없는, 국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유엔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레지던스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정부가 그 사람들의 국가가 되고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전체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치르지 못하고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름으로 해서 결국 이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는 that part of Korea, 한반도의 그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1948년의 일입니다. 5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한 6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었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 압록강 진격선을 보십시오. 1950년 11월 1일자 진격선을 보시면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군사적으로 완전 점령하는 것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10월에 벌써 이승만 정부에서 점령한 지역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행정관들을 보내려고 준비를, 임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을까요? 유엔. 유엔의 주축 국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입니다. 유엔과 미국이 그것을 이승만 정부의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제가 답을 보여드렸습니다. 1948년에 승인된 영토가 남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한다 해도 자동으로 자기 영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요. 무주지가 발생하면 선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유엔은 북한 지역에 못 치렀던 선거를 마저 치르기 위해서 언컬크라고는 선거 지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땅의 주민들에게 당신들 정부 어떻게 구성할 거요? 라고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만약에 선거가 치러지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쪽을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남쪽하고 합칠래요? 이게 다수결이 나오면 그게 통일인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1월 27일 날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휴전선이라는 분단선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마저 치르지를 못했고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는 최초의 38선이었다가 이제 휴전선 이남으로 여태까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낯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땅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4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4조는 어떤 조항이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재밌죠? 제3조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통일이 돼 있습니다. 북한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4조는 통일해야 된대요. 분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제4조하고 싸우고 계시거죠. 싸우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건이 헌법재판소로 재판이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랬나 봐요. 북한의 땅 문서를 가지고 그 땅을 되찾겠다, 혹은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런 일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습니다. 헌재 판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조항은 상징조항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실제 땅의 소유권이나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상징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의 멤버 스테이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멤버 스테이트가 됐다는 것은 서로가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예, 인정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948년 우리의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더 two Koreas,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국제법적 그리고 현실적 현실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더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쟁 범죄 국가, 전범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 전범의 피해자 국가입니다. 그러면 전범 국가하고 피해자 국가가 국교를 맺을 때 그냥 문서로 되나요? 아니죠. 일본은 배상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괴롭힌 나라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조선 대한제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나라 이름은 뭐죠? 대한민국? 하나인가요? 예, 두 개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괴롭혔는데 배상을 물어줘야 될 나라가 두 개가 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때 박정희 정권이었는데요.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북한도 우리 땅이니까 한반도 전체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의 외교관이었다면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장해야 자기들이 물어줘야 될 것을 최소화할까요? 일본은 국제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들고 나왔죠. 유엔 총회 회의록에 봐라. 당신들의 나라는 남한으로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한테 식민지 배상금을 절반밖에 줄 수가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부딪혔죠. 우리는 100%를 달라, 그쪽은 반밖에 줄 수 없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 외교 전쟁에서. 예, 슬프게도 일본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제법적 현실이고 실제적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 영토야. 그거를 포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좀 색깔이 이상한데?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그럼 이어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런 상태로 외교관이 되셨다고 합시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외교 무대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법적 현실과 우리의 소원과 지향을 구분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밀한 질서를 추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퀴즈 하나인데요. 이걸 꺼내놓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고려 유적은 북한 것일까요? 남한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 같이 발굴을 하다가 우리가 포기해버렸어요, 언젠가. 그랬는데 포기하고 나서 금속활자가 나왔네요. 금속활자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요, 세계사가 뒤집힙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든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그건 북한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내국 문제, 국내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남의 나라 문제, 국제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답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올림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 팀의 선수들 비슷한 나이 또 후세대 분들에게서 공정성 이슈가 발생을 했죠. 왜냐하면 북한 선수들을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뛸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올림픽에 일생에 한번 나갈까 말까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그 통일 문제라는 그 어떤 공공의 것에 희생하느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 팀은. 근데 한 번도 뉴스에서 내려간 적도 없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올림픽 게임에서 계속 지는 팀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셨습니까? 네. 그러더니 여러 가지 감동의 스토리를 막 자아내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수원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창단이 돼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인기 종목이 아니라서 이 팀의 선수들은요. 평소에는 알바하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 게임 있을 때만 모여서 연습하고 참가하고 다시 또 알바 현장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서 1분 몇 초씩 아마 희생했을 거예요. 1분 몇 초씩 희생했는데 그 결과 시에서 팀을 창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저는 저보다 새로운 세대인 여러분들이 자기 이익에 대해서 잘 구분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챙기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익을 챙길 적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온전한 프레임을 가지고 챙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어떤 공익적인 일에 그 1분 몇 초씩 희생한 걸로 이분들은 마음껏 아이스하키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요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예. 또 국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2016년 4월에 중국 저장성에서 닝보라는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해서 온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여권을 다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여권을 가지고 일부에게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데려온 사건이에요. 납치거든요. 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탈북 현상을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벌어졌고 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자 이렇게 하니까 북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7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은 이산가족이고 작년에 헤어진 사람은 아니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고 다 북으로 가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표면화 많이 되지 않고 슬쩍 가라앉길래 어떤 해법을 찾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관찰을 했는데 어떤 해법을 찾아왔느냐? 여권 발급 완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탈북민들이 오자마자 여권을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거의 문제가 이제 정권이 바뀌자마자 여권을 발급했어요. 무슨 뜻이냐? 예,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남북 간에는 국제 문제, 국내 문제, 또 보낼 수 있다, 없다, 예, 인권을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지 않은 문제로 계속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뭐 여러분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를 네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국제 문제로 봤을 때, 국내 문제로 봤을 때를 나눈 겁니다. 지원 협력, 북한을 원조한다 그랬을 때 국제 관계로 보면 국제 원조의 의무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국내다 그러면 상호 부조가 돼버려요. 원칙이 다 다릅니다. 예. 또 탈북민들을 만약에 국제 문제로 보면 탈북민한테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어요. 그냥 난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난민 중에 하나인데 국내 문제로 볼 때는 국적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의해서 북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 우리는 속지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국내 국제 문제에 따라서 탈북민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고 통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관계다 그러면 남의 나라와 어떻게 합칠 것이냐 하는 미래 문제, 체제 통합의 문제가 돼버리고요. 국내다 그러면 과거 공동체를 회복한다. 그 땅을 다시 뺏어온다.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인권 규범이 있고 자기 나라 인권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서를 추출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하나가 무엇이냐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이 무엇이냐를, 통일이 무엇이냐를 다루기 위해서 분단이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고, 분단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분단 아닌 게 뭐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분단이 아닌 하나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걸 다룬 학자가 존 롤스라는 정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클 샌델이 계신데요. 두 분 다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스승이 존 롤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존 롤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사회는 무엇이냐? 협동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그 협동은 무엇이냐? 자, 여기 I1부터 I2, I3 이렇게 IN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태어났고 누군가는 죽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다시 누군가는 죽습니다. 이런 일이 쭉 계속되는 것이 하나의 스트림이 되겠죠. 그러면 동시대에 살아서 만난 사람들 간에는 협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제도적 협력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알려드릴게요. 세금. 만약에 여러분이 세금을 내면서 내 돈은 정말 귀한 돈이라서 우리 동네에만 써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나요? 네, 불가능하죠. 예. 세금은 어느 사람한테나 걷어서 어느 사람한테나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면서 이 돈은 아무한테도 빌려주지 마세요.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은행은 내 돈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상호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협력이 존재할 때 하나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대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또 존재합니다. 어떤 세대도 앞선 세대, 선행 세대라고 얘기하죠. 앞선 세대의 혜택을 받지 않은 세대가 없고 또 어떤 세대도 후속 세대, 오는 세대한테 도움을 넘겨주지 않는 세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협력은 단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호성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돕긴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돕긴 어려워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의무? 자기가 받은 만큼 넘겨줄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욕먹는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우리 집안이 잘 살았었어. 그런데 아무개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가세가 기울었어. 이런 전설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쭉 가난했다면 그 어르신이 욕먹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그 어르신은 왜 욕을 잡수시느냐? 앞에서 넘겨받은 만큼 넘겨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대 간의 협력도.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당대에 만난 사람들이 상호 거부할 수 없이 협력하고 앞세대와 당대와 뒷세대가 서로 협력하는 이 두 개의 흐름, 현재와 역사, 현재와 혈통, 현재와 영토, 이런 문제들이, 이런 협력이 둘 다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협력을 일부러 현재하고 역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사회입니까? 하나의 사회가 아닙니까?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상호 협력이 존재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거나 예금을 하면 자동으로 북한을 돕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역도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호성이 있는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은 하나의 사회가 아니에요. 딴 나라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흐르는 협력이라는 그 부분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아까 독립운동 하신 어르신이 평양 출신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강의에서요. 그러면 평양 출신, 북한 출신 독립운동가가 우리에게 독립된 나라라는 유산을 물려주신 건데, 협력을 하신 건데, 그 협력이 남북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역도 마찬가지죠. 예. 남한 출신 어떤 어르신이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남북의 구분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흐르는 협력에 있어서 남북한은 아직도 하나의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남북한은 현재라는 이 단면에서 다른 나라다, 국제관계다. 그러나 역사와 혈통과 영토라는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도 하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남북한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나름 제가 조금 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앞세대한테 물려받은 일인데 왜 현재의 협력과 역사 속에 흐르는 협력을 나눠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국제관계의 질서를 부여할 일과 국내관계, 내국관계의 질서를 부여할 일을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의 재통합시대를 기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용천 폭발 사고 때문에 북한을 처음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의 신분은 외국인입니다. 만약에 내국인이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가가지고 이 사고의 책임자 나와!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마땅한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북한의 안전체계에 도움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책임도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정말 슬퍼했던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세월호 사고를 두고 책임자를 색출하갔어 이러면 마땅한 태도인가요? 예. 그럴 때 서로 외국에 대한 태도처럼 애도를 표하고 도움 줄 것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북의 사고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애도를 표했고 북한은 이제 도움 줄 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애도만 표했습니다. 거꾸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 용천 사고에 대해서 책임자를 색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 되죠. 남한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책임자를 색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게 내국과 외국 관계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제가 부탁이자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좋은 질서, 서로 싸우지 않는 질서를 여러분이 구축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 자체가 이럴 땐 국제관계지, 이럴 때는 내국관계지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퀴즈를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북한 땅에 있는 고려 유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것은 도메스틱한 거죠. 히스토리컬리 도메스틱하죠. 그래서 국내 문제로 보고 대한민국의 세금을 써서 발굴을 하고 역사 연구를 거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이것은 남북이 공동의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추출해 나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립니다.
그토록 우리가 참 애증에 맞지 않는 38선을 처음 그은 인물이 바로 저 가운데 계시는 찰스 H. 본스틸 중령, 그리고 그의 상관 혹은 이제 협의 기관의 기관장들이 여기에 딱 놓여 있습니다. 45년 8월 11일 새벽 2시에 당직을 쓰고 있던 본스틸 중령에게 메가더 원수가 명령을 내려서 소련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선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한반도 지도도 제대로 없으니까 어느 지도를 꺼냈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이 동아시아 지도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대충 선을 그어보니까 38선이 적당하네요, 이렇게 보고를 해서 처음으로 38선이 그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군정을 지나서 전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는데 6.25 전쟁은 처음에 내전처럼 시작했지만 곧바로 국제전이, 미중이 참전을 해서 국제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듣지 못했을 것 같은데 6.25 전쟁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휴전이라는 이름의 전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전쟁 기간이 총 1129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무려 740일, 전쟁 기간의 65%를 휴전협정으로 보냈습니다. 그 휴전협정을 그렇게 지루하게 끌 때 남북 양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나갔어요. 300만이 죽어나갔습니다. 영토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휴전이라는 이름의 전쟁,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7일부터 28일 사이에서 이제 서로 서명이 됩니다. 서명 문서를 들고 막 돌아다녔어요. 판문점에서 서명하고, 그 다음에 저기 밖에 있었던 클라크 장군한테 가서 서명 받고, 다시 그걸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김일성한테 서명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휴전협정이 이제 조인이 됐는데 이름부터가 논란거리예요. 한글판에는 ceasefire, 정전협정이라고 되어 있고, 영문판에는 armistice, 휴전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겁니다. ceasefire는 뭐 쉽게 말해서 사격중지 이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사격을 재개할 수 있는. armistice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 전선에서 전투 행위를 중단한다. 이게 이제 armistice인데 이게 이제 헷갈리게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해가지고 여기에 서명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참여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북한이 인정을 안 해요. 뭐 휴전협정과 이거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 그러면 니네는 사인도 안 했는데 무슨 논의를 니네랑 해, 이런 상황이 이제 한참 벌어졌던 거죠. 그러나 결혼도 사실혼 관계가 있듯이 또 전세 들어온 것도 실제 세입이 있듯이 아무리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관계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91년에 남북 불가침 협의도 일어났고, 이 남북 간에 이후에 서로 일종의 휴전 쌍방 관계의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우리가 당사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싸운 국가들, 전쟁을 치른 국가들 간의 정상화,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는 그런 방식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종전선언 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 예컨대 한국하고 중국은 종전선언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서로 싸웠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계 정상화 슬쩍 돼 있습니다. 예, 다른 협정으로. 이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문서에 매달리지는 않아도 된다. 뭐 물론 또 이 종전 선언을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또 의미가 있죠. 자, 좀 전에 제가 이승만 정부가 휴전을 반대하고 계속해서 무력 통일을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에 참여도 안 하고 사인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정작 본인은
전쟁이 나자마자 일본 정부에 레터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야마구치 현에다가 망명 정부를 구상할 테니까 거기에 땅과 좀 돈을 좀 대달라 이렇게 일본에 부탁을 하죠.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야마구치 현에 실제로 이승만 망명 정부 땅을 마련을 해주고 돈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 사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조선일보가 96년에 이제 기사화하면서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결을 주장했던 세력이 실제 대결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은 상황들이 속속 발견이 됩니다. 마치 그 병역 의무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군대를 안 가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평화 세력이 이유가 있겠지만 반평화를 주장하는 분들에게서 이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실망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고 군사분계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군사분계선이에요. 오른쪽에 국군이 있죠. 왼쪽에 인민군이 있습니다. 앞에 말뚝 하나 박혀 있습니다. 이 말뚝을 이제 쭉 박아 나갔었던 겁니다. 이럴 때 무슨 뭐 적대행위 막 삼엄한 경계 없었어요. 그냥 이런 말뚝을 쭉 박아 나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는 경계선이 시작이 됐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2018년 11월 1일부로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가 벌어집니다. 육상, 해상, 공중에서 전면 중지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됐고 정말 이제 비무장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뚝처럼 가까이서 남북의 장교들이 손을 잡죠. 이거는 남북이 도로를 서로 개설해서 내려와서 군사분계선상에서 딱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그 완화 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화살머리 고지라고 수많은 우리 국군 유해들이 묻혀 있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를 다시 모셔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JSA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거 원래 비무장화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중무장화로 바뀌었었던 곳입니다. 이것을 다시 남북의 화해로 비무장화 해가지고 JSA 안에 있는 북쪽 군인이나 남쪽 군인이나 아무도 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바꿔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 아까 지난번 강의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무장도 하지 않고 어떤 경호원도 안 데리고 북한 땅에 홀로 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에 비무장 상태로 어떻게 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뭐 트위터가 통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주변 얘기고 근본적으로 이것입니다. JSA가 비무장화됐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말 해프닝인 것 같지만 해프닝이 아닌 것이죠. 경계의 성격, 이걸 바꾸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그거의 열매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무리 삼엄한 경계도 아무리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경계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원활하게 바꿀 수 있다. 그럼으로써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하는 실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페이지에서 더 발전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